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즉 자유, 평등, 권력,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권력, 그리고 정의. 이 주제를 니체는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자, 우리가 이걸 다 원하는 거죠. 자유도 우리는 자유롭고 싶기도 하고, 평등 당연히 원하는 대상이고, 정의 다 마찬가지죠. 자, 자유와 평등을 원하는가, 권력을 원하는가, 정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것을 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라. 니체는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권리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지, 내가 그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그런 문제로 이 주제들을 다루는 거죠. 니체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는 니체의 철학적 프로그램 속에서 이 주제들을 니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아시죠? 니체의 철학적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은 바로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당시 당대 사람들, 당대 유럽인들, 독일뿐만 아니라 당대 유럽인들을 보면서, 유럽 사회를 보면서 병들었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데카당스다, 허무주의다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니체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철학적으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고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니체가 니체 갖고 있던 철학적 야심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철학적 의사였고, 자, 사람들을 병리적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유도하고 함양시키는 것을 자신의 철학자로서의 어떤 과제이자 철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었죠. 지난 시간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주권적이고도 주인적인 정신 상태,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귀족성이라고도 얘기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존재를 이버맨시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아시죠? 니체가 제시했던 이러한 철학적 과제 속에서 우리 자유와 평등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피니션 내리는 작업을 상회해서 누가 그럴 권리를 갖고 누가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 인트로덕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유의 문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 소유이자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천부인권이야? 인간이라는 이러한 종적 특성이 곧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권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니체는 인간을 병리적 상태와 건강한 상태로, 노예 같은 상태와 주인 같은 상태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원했던 것은 그런 병리적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건강한 상태로 되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병리적인 사람과 건강한 사람 사이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천부인권, 병든 사람도 천부인권, 둘 다에게 똑같이 그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니체에게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니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지 않은 것, 사람이 원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누구나가 다 잠재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죠. 늘 그것을 원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 획득 권리다. 이거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먼저 자유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만이 혹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니체는 여기에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지배. 자, 앞 강의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자, 자기지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욕구와 욕망과 충동들을 질서 지우는 그런 힘입니다. 질서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는 힘이기도 해요. 자, 질서를 짓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힘, 이것을 니체는 자기지배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에 그 질서를 짓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욕구와 욕망들이 들쑥날쑥 난립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적 카오스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죠. 자, 자기 통제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것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복종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코 자유롭지 않겠죠.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유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죠. 유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말이죠. 잠깐 볼까요? 자, 잡것들에게는 저들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천천히 타오르는 불길이다. 우리가 유욕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자기 파괴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유욕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는 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상낙원에서 누리는 행복이야. 이렇게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자기 내부의 여러 가지 충동과 욕구와 욕망, 그때그때 분출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디자이어들,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 이게 자기 지배의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유로운 인간은 얼마나 자신의 내부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부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측정 가능하다. 자, 자라투스트라 말로는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에 대한 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부의 그 싸움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그리고 그 격렬한 싸움을 잘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자유의 느낌이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힘 느낌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 자기 지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짓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곧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외적인 강요나 압제나 외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말과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즉 책임을 면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반면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듯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점을 니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억과 망각과의 관계를 제시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망각이에요. 이 망각을 니체는 원초적 본능이자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의지의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충동과 본능과 의지라는 말이 나란히 병렬이 됐네요. 자, 왜 그러냐면 니체는 충동이나 욕망이나 욕구들이 다
우리 의지의 영역으로 소급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충동도 힘의 의지, 욕망도 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망각 역시 의지의 어떤 역할이고 의지의 기능이에요. 혹은 의지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이런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대요. 자, 그런 의지가 있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했던 말과 행위를 모조리 기억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당장 막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죠. 그러면 우리 그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던 나의 실수, 내가 잘못한 말, 내가 경솔하게 했던 그것들도 점차로 퇴색해 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활짝 웃으면서 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힐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했던 특정한 약속 행위예요. 약속의 말과 약속의 행위. 내가 너한테 오늘 500원을 빌렸으니까 내일 500원을 돌려줄게. 자,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이죠. 내가 10년 후에 너를 다시 찾아올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 자, 10년 후에 둘이 잊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토대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혹은 뭐 더 지켜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의 윤리적인 실천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정치회장에서도 아주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했던 대국민 약속을 잊어버리면 누가 그 정치인의 신뢰를 하겠어요, 그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원초적인 망각의 이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무엇이? 기억의 힘이. 자, 기억 역시 니체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망각 의지를 기억 의지가 눌러야 해요. 그래야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 니체는 바로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제라고 이해를 해요. 인간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척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에 관한 본래의 문제가 바로 약속해도 되는 짐승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만 그게 또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로 윗줄에서 뭐라고 얘기들 하고 있냐면 바로 그런 과제를 역설적인 과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역설적이죠? 인간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적인 본능을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분출시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즉 망각을 이런 가장 역설적인 과제이자 인간에 관한 본래적인 문제인 인간을 약속해도 되는 짐승으로 만드는 것, 약속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은 니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곧 인간의 자유를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말 프로미시빌레, 즉 약속해도 되는 짐승이에요. 인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니체가 도덕의 교부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비범한 특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식, 이 드문 자유에 대한 의식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책임과 자유를 동일시해버립니다. 이렇듯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약속할 수 있는 짐승 혹은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존재인 경우에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자유는 일종의 획득 권리,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존재에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유의 자격 두 번째를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자기의 어떤 내적인 자기 지배와 관계돼서 나온 설명이었다면 이제 자유의 외적 관계도 한번 알아봐야 해요. 자유는 외부와의 어떤 충돌과 갈등과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외부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적대 세력, 어떤 대항하는 어떤 힘을 누를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니체의 철학의 용어로는 뭐냐면 외적인 힘싸움 관계에서 나도 하나의 거대한 힘의 의지라고 하고 외부도 하나씩 각각이 하나의 거대한 힘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런 각각의 힘의 의지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상호 투쟁 관계가 우리의 사회라고 니체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힘싸움 관계에서 다른 나에게 저항하는 힘의 의지들을 누르고 복종시키고 해야 비로소 나는 그것들에 종속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나의 자유로운 느낌은 외부의 힘 관계에서 이겼을 때 느껴지는 거야. 따라서 힘 관계에서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될 때 나는 나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자유란 무엇이란 말인가? 내적으로는 자기 책임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리고 자유는 또 무엇에 측정되는가? 극복해야 할 저항에 의해서, 위에 머무르기 위해 치르는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유, 다시 한번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누구나가 다 가능태로서는 갖고 있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실제로는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즉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비로소 쟁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평등은 또 뭘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부인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니체는 그런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의문시해줘.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정의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당연히 건강한 존재, 병든 존재, 주인적인 존재, 노예적 존재를 니체가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적인 존재와 노예적인 존재 사이에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이라니. 이거는 니체한테는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니체가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다면 니체에게 그동안 쏟아졌던 그 여러 가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랄한 비판들, 즉 니체는 인간 불평등론자다. 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들이 정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음을. 이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동등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공공재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동등한 자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자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요. 혹은 니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동등한 자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자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에 대한 니체식 버전이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등한 자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자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비례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의 질에 따라서 그 노동의 구체적인 그 자리를 배분하는 거, 나눠주는 거. 적재에 적소에 그 사람을 위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거기에 역량에 맞는 위치에 가서 일하는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 이념이고 그것은 당연히 합리적 차별을 전제합니다. 이 이념은 우리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에게는 선생의 자리를, 학생에게는 학생의 자리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니체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결과로 동등하지 않은 자를 결코 동등하게 만들지 말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사이에 두 개를 사이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 차이는 엄연한 것이고 그 사이에 맞는 목도 주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니체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니체의 평등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이고도 원칙적인 기계적 평등은 부정하지만 합리적 차별을 전제한 비례적 평등 이념은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니체의 이런 생각에는 평등을 추구하는 두 가지 양식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크게 한몫을 하죠. 우리가 평등을 추구할 때 우리의 내적인 심리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 전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내리는 것. 이것은 일종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어떤 범위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자, 이런 거죠. 이것을 니체는 무리 동물들의 무리 본능의 소산이라고 봐요. 무리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전전 시간에 잠깐 이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리를 짓고 무리 속에서 무리와 함께 안주하면서 무리가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무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대중이었어요. 이 대중에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대중이 갖고 있는 무리 본능 때문이었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무리의 원칙과 무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지향점, 삶의 규율들, 규칙들, 습관들을 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독자적 실존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일종의 보복 욕구, 복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향 평준화 열망이 일종의 복수욕이다, 보복기제다. 기억나시죠? 자, 자라투스트라는 바로 이것을 타란툴라라고 하는 그 독거미죠. 자, 독거미의 심보로 설명해요. 한번 잠깐 말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복수를 하고 욕을 퍼부으려 하지. 평등을 추구하는 의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덕을 일컫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 자, 힘을 갖고 있는 자 모두에 반대하며 우리는 목청을 높이리라. 자, 이렇게 한대요. 그들에게 대한 동등한 우리 자신들과 같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하는 복수가 뭐냐면 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래서 자신들의 무리 이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 그런 식의 평등을 설교하는 자들, 니네들 내부에서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광기가 울려 퍼지고 있구나. 니네들이 무기력해서 니네들이 그런 하향 평준화를 원하는 그러한 평등을 요구하는 거야. 왜 무기력해요? 좀 더 나은 존재, 더 특출한 존재, 탁월한 존재, 니체의 표현으로는 건강한 존재가도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바로 이런 식의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민이면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 내가 천민인데 너는 왜 천민이 아니야? 이런 식의 심보. 대중들의 하향 평준화 열망이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니체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의 어떤 현실 제도적인 측면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것들의 공통된 뿌리로서 평등에 대한 추구를 문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은 그 근본에 있어서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천민이면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무리 본능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고양시켜서 동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평등에 대한 추구도 있답니다. 이게 니체가 원하는 평등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를 둘러싼 극도의 위험과 포연 속에서의 평등. 이때 우리는 모두 같은 신분이다. 이때 우리는 모두 함께 어울려서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원하는 사람들끼리의 평등. 즉 스스로를 건강한 존재로 고양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등에 대한 추구고 권장할 만한 동등에 대한 추구다. 자, 이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자, 한쪽 손에는 비례적 평등, 한쪽 손에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을 주장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같이 니체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에 대한 니체의 입장, 평등에 대한 니체의 입장은 이런 단언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해도 되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자기 것으로 해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거나 다 마찬가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그럴 만한 존재여야만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등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니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통치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곧 국가의 정점에는 누가 서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국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니체 설명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보기에는 물론 이상적인 국가의 경우이겠지만 그 내부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국가가 계속 변하고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한 싸움과 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있는 조직체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자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힘의 의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도까지 니체가 표현을 하죠. 국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긴장 공동체이고 긴장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의 건강한 상태에 대한 니체의 표현이에요. 그런 국가는 자기 목적적일 수 없습니다.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해요.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하냐면 선택된 부류의 인간 존재를 좀 더 차원 높은 과제로, 대체로 보다 높은 존재로 고양시킨다는 목적이죠. 그런 목적을 위한 토대나 발판, 즉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목적이고 국가 밑에 개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수단이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목적이고 국가는 그것을 위한 수단. 어떤 개인이 목적이냐면 건강한 개인,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좀 더 높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해요. 이렇게 보는 것을 니체는 정신적 귀족주의라고 봤어요. 자, 이런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을 건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존재를, 그런 이념. 이런 정신적 귀족주의에 입각해서 앞에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훌륭하고 건강한 귀족체제의 근본 신념은 사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귀족체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귀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체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국가가 그래서 훌륭하고 건강하려면 정신적 귀족주의 이념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데, 정신적 귀족주의 이념이 표방하는 바가 뭐냐면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즉 자기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한 삶, 그러니까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국가는 수단입니다. 국가의 목표도 경제 부흥이 아니에요. 국가의 목표가 산업 발전도 아닙니다. 국가의 목표가 막강한 군사력 보유도 아니에요. 국가의 목표가 뭐라고요? 인간을 건강하게 육성시키는 거. 그래서 국가는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밑에 있는 존재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체의 이야기 잠깐 볼까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모든 기관은 다 마찬가지. 그래서 국민의회에 군림하는, 공동 구성원의회에 군림하는, 갑질하는 그런 기관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을 포갑하고 압제하고 억누르는 존재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들, 구성원들은 또 겸손에 익숙해져 있는 아래가 아니에요. 아래여서는 안 돼요. 즉 당하는 을 이어서도 안 되고 당하는 을이 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정부나 국가의 모든 기관은 그런 아래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을 억누르는 용의주도하고도 외경할 만한 위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괜히 관공서 들어가면 쭈뼛쭈뼛하고 기가 눌리고, 그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괜히 뭔가 내가 좀 밑에 처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눈치 보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가 건강한 개인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니체의 생각에는 아주 소박한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건 건강한 개인이잖아. 또 국가를 병든 상태로 만드는 것은 병리적 개인이잖아. 이거는 아주 소박한 생각이지만 아주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면 국가도 당연히 건강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는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 그러는 경우가 많죠. 자, 니체는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건강한 개인이 먼저 건강해져야 국가도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져야 갑질하는 국가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바로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즉 개인을 건강하게 교육시키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본인을 철학적 교육자, 철학적 계몽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교육의 문제는 정말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서 국가를 마치 목적처럼 상정해서 그런 국가가 제시하는 그때그때의 방향성 혹은 노선에 충실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인을 길러내는 거. 국가가 예를 들면 IT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방했다면 IT 인재들을 만드는 데 교육이 집중되는 거.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혹은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관계된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직업 교육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런 교육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교육이 전체를 다 포괄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전체의 교육 내용이 그것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교육은 그것 외에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뭐를 지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정신적인 귀족적인 존재로 만들 것인가? 좀 더 높은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갖추게 할 것인지를 또 포괄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 니체 당대에도 그렇더라. 특히 고급 교육 있죠.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해지는 교육, 고등교육. 그런 고등교육이 실제로 당대 독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래요. 자, 모두 애매한 평균성을 지향하더라. 자, 만일 23살의 젊은이가 아직 준비 완료되어 있지 않아 어떤 직업을 일하는 핵심 문제에 아직 대답을 못하는 경우 마치 무언가가 소홀해졌다는 듯이 생각하는 점잖지 않은 성급함이 도처에 지배하고 있다. 이게 19세기 독일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대학이 마치 직업인 양성소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직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손을 털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교육은 그 이상의 것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갓 직업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한갓 기능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한갓 국가가 그때그때 제시하는 방향성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훌륭한 존재로 고양시키려고 하는 그 힘을,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어떤 염원이 뭉쳐져서 하나의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가장 그런 역량이 가장 현실적으로 즉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지배자의 몫입니다. 통치 권력에 있죠. 그래서 니체가 국가의 정점에는 그 스스로가 좀 더 높은 인간이 서야 한다. 스스로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서야 한다. 자격이 있는 존재가 서야 한다.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진정한 적이고 진정한 것이고 자기의 사적 이익에 대한 추구가 공적인 이익과 상치되지 않고 나의 어떤 발전이 타인의 발전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냥 스스로 보여주는 존재. 자, 그런 존재라면 무리동물이 요구하는 것과는 대립되는 어떤 귀족적인 정신력을 갖고 있는 존재일 것이고 국가와 사회와 모든 것이 개인의 건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존재, 그래서 정신적 귀족주의 이념을 보여주는 존재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리동물 이상의 반대에서 나는 귀족주의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은 곧 바로 이런 정신적 귀족주의의 이념을 스스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를 옹호하기 위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지배권, 통치권을 주어도 무방하다라고 니체는 봐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은, 권력에 대한 추구는 결코 병적 탐욕이 되지 않을 거니까요. 만일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병적 탐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야 주권 말년 일단은 자기 것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플라톤이 폴리테이에서 제시했던 철인왕 이념을 염두에 두고서 가장 이성적인 지배자였거든요. 철인왕은. 자, 그는 그런 존재라면 물론 이제 플라톤이 철인왕과 니체의 높은 자 혹은 뭐 정신적으로 고귀한 존재 혹은 건강한 사람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존재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권력을 열망할 때 누가 그것을 두고 병적 탐욕이라고 부르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병적인 것도 탐욕적인 것도 없다. 왜? 왜 그렇죠? 자신의 사용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네가 죽든 살든 나하고는 무관해. 오로지 나만 고립돼서 홀로서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는, 이런 건강한 존재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기억나시죠? 네가 더 힘이 세져야 나도 나의 힘도 더 세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거든요. 너 없이는 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병적 탐욕 이런 것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권력욕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구성원 전체의 건강성 확보를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의 내용도 분명히 그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경을 쓸 거라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오로지 그런 존재에게만 지배권, 통치권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탐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의의 문제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배에 관한 겁니다. 정의의 문제는 분배를 중심으로 분배를 둘러싸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분배. 자,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니체가 이런 분배의 문제에 가장 먼저 눈을 돌려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음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 차별을 전제하는 비례적 평등 이념이 밑에 깔려 있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몫을, 병든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몫을, 자유로울 권리, 평등을 요구할 권리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분배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 현실적인 재화와 공공재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는 누구에게 주고, 뭐 어떤 재화는 누구에게 돌려주고, 뭐 세금은 어디로 쓰고, 막 등등등등. 자,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근데 니체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나누어줌에는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니체의 기본적인 관심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 인간의 덕목에 관한 문제, 인간의 의무에 관한 문제예요. 권리와 의무와 여러 가지 덕목들, 예를 들면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지배권 같은 경우, 또 그러니까 뭐 이기심 같은 경우, 또 어떤 뭐 싸움 같은 경우, 뭐 등등등등. 자, 이러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너도 싸워야 된다. 뭐 너도 예를 들어서 이기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에게나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기심도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게 이기심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병든 이기심이 나올 거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듯이 권리와 의무와 덕목이라고 하는 인간의 조건, 콘디치오 휴마나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것에 일차적으로 니체가 관심을 기울여요. 동등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몫을,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권리와 의무와 덕목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니체의 이런 식의 입장은 숨 쿠비쿠베, 즉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이라고 한 옛날 로마의 법 사상가 율피아누스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을 니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율피아누스는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려는 항고불변의 의지. 이것이 곧 정의다. 이것은 분배 정의에 관한 거였죠. 이 분배의 정의는 서양의 오래된 지적 전통의 공유 재산입니다. 자, 분배에 관계된 이야기들은 다 이러한 율피아누스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나름대로 이제 토대를 하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한 거가 되죠. 니체도 마찬가지. 그런데 니체는 이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정의 개념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교환정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교환정의는 니체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로, 즉 주고받고 사고파는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의 개념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늘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만족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가치의 등가, 원칙에 입각한 교환 행위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것은 시킨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여한 가치를 주는 어떤 사람과 교환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는 예를 들면 빵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책이 필요했을 때 내가 책을 갖고 있고 네가 빵을 갖고 있으면 그렇다면 서로가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빵의 무게가 얼마든 빵 값이 얼마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서로가 가치를 부여하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를 만족시키는 관계. 자,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교환에서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서로를 만족시키는 가치의 등가 원칙에 충실한 교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배의 정의와 교환의 정의를 동시에 니체가 제시를 하면서 이것으로 손을 털어버리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깨달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것은 이상적인 상태예요. 이럴 때 교환 정의와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실제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니체에게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치의 등가 원칙이 깨지는 경우, 합리적 차별에 입각한 비례적 평등에 입각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때. 어떨 때? 나만 만족하면 돼. 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교환과 분배의 정의는 구현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방어를 먼저 해줘야 교환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가 실제로 구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체가 세 번째 분배와 교환의 토대이자 전제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하는 정의, 관계의 정의라고 우리가 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상호관계 속에 있는 두 힘의 의지에 제멋대로 사용을 억제하면서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동등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인 공동체 두 개가 다 힘의 의지라고 했을 때 이때 각각의 힘의 의지가 제멋대로 막 임의적으로 막 이상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의 의지가 제멋대로 임의대로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등은 상대를 가치의 등가 원칙에 충실한 교환 관계를 형성시키는 동등한 계약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계약적 대등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약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임의 주체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인간의 조건인 한에서. 그러면 나만 사람이고 너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 사람이고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나만 가져도 돼. 이런 식의 심보도 발동하겠네요. 그러면 분배 정의도 구현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는 그것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힘의 의지의 제멋대로 사용을 억제하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허락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더 나아가서 서로 동등하기를 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첫 번째 줄에서 네가 나에게 뭐뭐이듯 나도 내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바로 정의다. 내가 사람이듯 너도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자유로운 교섭력에 그리고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이듯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정의, 관계 정의. 이러한 정의가 토대에 놓여 있어야 교환의 정의도 비로소 구현이 되고 분배의 정의도 비로소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지상의 모든 좋은 의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의 의지의 제멋대로 사용을 억제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즉 자유로운 계약적 대등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적 노력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인 존재이고 싶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그 힘이 커지게 되면 나만 사람, 너는 사람 아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괴물이 돼버릴 가능성을, 그 경향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노력의 대상이에요. 추구의 대상인 거예요. 그 추구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 추구가 실패하면 괴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좋은 의지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의지적 노력의 대상, 추구의 대상, 부단한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좋은 의지의 소산이다.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져야만 한다. 니체의 권유입니다. 정의의 문제. 분배와 교환과 인정하는 관계 정의가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 인정하는 관계 정의가 토대의 역할을 하면서요. 그림이 적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다들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관계 정의가 토대에 있고 분배와 교환이 그 위에 있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는 좋은 의지가 놓여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니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를 원하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정의로운 상태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결국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몫이네요. 지금까지 우리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권력, 그리고 정의의 문제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 논의를 통해서 니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 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어라. 그죠? 또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청하기 이전에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을 먼저 스스로 길러라. 자, 그럴 수 있는 내부의 의지를 강화시켜라.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니체의 이런 입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무지막지한 재화를 가지고 있어서 갑질하는 존재가 강자일까요? 현실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을 깔고 그 권력을 휘둘러서 강자일까요? 대중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현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미디어의 힘을 갖추고 있어서 강자일까요? 핵폭탄을 갖고 있어서 강자일까요? 자,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강자는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우리 관계 세계 전체의 이 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 진정한 적이 곧 진정한 벗이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이 다 중심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존재. 따라서 우리 구성원 각각의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존재. 그들이 자유로운 계약적 대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체가 권했던 좋은 의지의 소유자가 바로 진정한 강자일 것입니다. 이 강자는 니체는 정신적 귀족이라고도 불렀었죠. 이버맨시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니체의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의지를 갖출 것을, 그 좋은 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끝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